니년이 여기서 밥을 왜 먹냐며 여군 식판에 물을 부어버린 대령. 알고 보니 그 니년이 대한민국 최초의 3스타 여성 군단장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 대한민국에서 하늘과 가장 가깝고 겨울과 가장 오래 만나는 땅. 그곳은 제3군단 통칭 산악부대가 지키는 조국의 심장이었다. 민간인의 발길이 끊긴 곳에서부터 수만 대군의 숨소리가 시작되는 거칠고도 장엄한 영토였다. 지금 인제의 산줄기는 거대한 훈련의 함성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군단 전체의 전투력을 검증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야전 기동 훈련이 한창이었다. 궤도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능선을 넘고 포성은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울렸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정점에는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중장 정하늘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최초의 여성 보병 소위,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마침내 별셋 군단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적에게는 얼음 마녀라 불릴 만큼 냉철하고 빈틈없는 전략가였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까지 듣는 강철 어머니로 통했다. 그녀는 지금 군단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이 아닌 거친 산길을 달리는 지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목적지를 변경한다. 을지사단 쌍호여단 본부로. 예. 군단장님, 하지만 쌍호여단은 근본 훈련의 주공이 아니라 후방 예비. 옆자리의 전속부관 박민혁 소령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래서 가는 거다. 정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전쟁은 가장 요란한 곳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법. 훈련이라는 거대한 소음 뒤에 가려진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겠어. 방소령은 사단장과 함께 여단 사령부에서 대기하도록. 나는 병사들의 밥을 먹겠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지휘 원칙이었다. 부대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보고서나 각 잡힌 사열이 아닌 병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식판과 화장실에 있다는 것. 한낮에 태양이 맹렬하게 내리쬐는 시각, 쌍호여단 본부의 병영식당은 훈련의 열기와 밥 짓는 증기로 후끈했다. 정하늘은 막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병사들의 행렬 뒤에 조용히 섰다. 별셋의 위용을 감춘 채 그저 전투복을 입은 한 명의 군인으로서 식판을 들었다. 식당 내부는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소란함은 활기가 아니었다. 억지로 짜내는 듯한 고함과 식기를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지친 표정. 정하늘의 눈이 가늘어졌다. 배식대의 음식은 형편없었다. 쌀밥은 군데군데 설이 걷고 국은 멀건 간장물에 가까웠으며 반찬이라 나온 김치 쪼가리는 시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식판을 받아들고 가장 구석진 그러나 식당 전체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이었다. 이게 같은 놈들. 훈련은 전부 말아먹고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지축을 울리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식당 입구에 서 있는 사내는 거구였다. 떡 벌어진 어깨와 불도그처럼 험상궂은 얼굴, 그리고 그 얼굴보다 더 사나운 눈빛. 그는 쌍호여단을 공포로 통치하는 여단장, 대령 황보철이었다. 황보철. 그는 이 산골의 여단 안에서 스스로 황제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의 군 경력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방식은 늘 전근대적이었다. 특히 그는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병적으로 혐오했다. 군대는 남자의 세계여야 하며 여자는 그저 행정 업무나 돕는 꽃이거나 혹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애물에 불과하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그는 오늘 아침 훈련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단장에게 질책을 당한 터였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그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의 매서운 눈이 식당 내부를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간부들은 먹던 밥을 뱉어낼 듯 경직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정하늘에게 꽂혔다. 황보철의 미간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전투복 차림의 여군이, 그것도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계급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여자일 뿐이었다. 웬 계집이 여길 기어들어와서 밥을 처먹고 있어. 황보철이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 맞춰 식당 바닥이 울리는 듯 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군이 상석에 앉아 밥을 먹어? 여기가 니년들끼리 수다 떠는 다방인 줄 알아? 그는 그녀가 앉은 자리가 그저 구석 자리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석이라 비아냥댔다. 정하늘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분노의 덩어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녀의 침묵은 황보철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감히 여자 따위가 자신의 위압적인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다. 귀가 처먹었어? 니년은 소속이 어디야? 그는 니년이라는 군대에서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저급한 단어를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몇몇은 황보철의 만행을 말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용기가 없었다. 황보철에게 밉보인다는 것은 이 부대에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훈련 중에 화장이나 고치던 년들이 밥맛만 알아가지고 꼴의 군인이라고 밥은 꼬박꼬박 처먹네. 황보철은 노골적인 성희롱과 조롱을 섞어 낄낄거렸다. 그는 자신의 이 행위가 부대원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라고 생각했다. 정하늘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자가 뱉어내는 모든 모욕적인 단어들과 공포에 질려 침묵하는 주변의 모든 공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황보철은 자신의 모욕에도 정하늘이 미동도 않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증명할 더 확실한 행동이 필요했다. 말을 못해? 벙어리야? 좋아.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년한테는 밥 대신 물이 제격이지. 황보철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차가운 물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병사들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안 됩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정하늘의 식판을 향해, 아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물 주전자를 그대로 거꾸로 쏟아부었다. 쏴! 얼음장 같은 물이 정하늘의 식판을 덮쳤다. 설익은 밥과 시든 반찬이 물에 휩쓸려 그녀의 전투복 상의와 하의를 흥건하게 적셨다. 물방울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떠냐? 밥맛이 싹 가시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이제 좀 알겠어? 황보철은 자신의 행동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여기는 여자년들이 와서 밥 처먹을 공간이 아니야. 니년 같은 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식당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12사단장 소장 박종무와 군단장 전속부관 박민혁 소령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정하늘이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식당으로 달려온 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일개 여단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물에 젖어 서 있는 모습. 군.
군단장님. 소장 박종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황보철을 밀치다시피 하고 정하늘의 앞으로 달려갔다. 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감히 정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을 향해 경례를 내리꽂았다. 충성. 12사단장 소장 박종무. 군단장님께. 군단장님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군단장님? 황보철의 뇌가 정지했다. 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군단장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속에서 폭발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이 물을 부은 그 여자년을 다시 바라보았다. 정하늘은 물에 젖은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다. 그리고 그녀의 전투복깃, 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별 3개, 중장, 군단장 정하늘. 황보철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 그의 떡 벌어졌던 어깨가 급격히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어어 하는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하늘은 자신에게 경례하는 박종무 소장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얗게 질려가는 황보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식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황보철 대령.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황보철은 자신도 모르게 흡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자네가 방금 나에게 물을 대접했더군. 아주 시원하게. 고맙네. 그녀는 그 젖은 식판을 황보철의 앞으로 내밀었다. 자네가 그토록 혐오하는 여자년이 자네의 군단장, 중장 정하늘이다. 그녀는 식판을 황보철의 가슴팍에 밀어붙였다. 그가 식판을 받아들자 그녀는 젖은 손으로 자신의 전투복 깃에 달린 별 3개를 어루만졌다. 이 별들이 자네 눈에는 그저 여자 가슴에 달린 장신구로 보였나? 자네가 오늘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별의 무게이자 대한민국 육군 그 자체다. 살려. 박종무 소장. 정하늘이 박종무를 불렀다. 예. 군단장님. 황보철 대령의 보직을 지금 이 시간부로 해임한다. 그리고 저자를 당장 내 집무실로 끌고 오도록. 자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남자들만의 신성한 공간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군단장실에서 내가 직접 니년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겠으니. 정하늘은 젖은 전투복을 한번 털고 얼어붙은 식당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모두 들으라.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은 한 여군이 모욕당한 현장이 아니다. 여러분의 군단장이 이 부대에 낀 가장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첫 번째 순간이다. 그녀는 젖었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트는 병사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식당에는 젖은 식판을 든 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황보철 대령과 이미 정신이 나간 듯한 박종무 사단장만이 남아 있었다. 쌍호여단 병영 식당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땡그랑.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진 숟가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이 비현실적인 정적을 깨뜨렸다. 군단장님. 그 세 음절이 황보철 대령의 뇌를 관통했다. 그것은 단어가 아니었다. 그의 오만했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그가 니년이라 불렀던 존재. 그가 계집이라 칭하며 물을 부었던 그 여자가 자신이 속한 제3군단 전체를 지휘하는 현존하는 전설 얼음마녀 정하늘 중장이었다. 그는 강원도 인제 땅을 호령하는 산악부대의 지휘관을 몰라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자신의 낡아빠진 신념으로 부정하려 했던 것이다. 여자는 별을 달 수 없다. 여자는 군단장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렇다 해도 그녀는 진짜 군인이 아니라 그저 보여주기식 장식품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물에 젖은 전투복깃에서 번득이는 저 세 개의 별은 장식이 아니라 그의 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비수였다. 황 대령. 이 미친. 12사단장 박종무 소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음파조차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직속 부하가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목격했다. 이것은 하극상이 아니었다. 반란이었다. 그는 황보철을 밀치고 정하늘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일어나십시오, 소장. 정하늘의 목소리는 물에 젖었지만 그 어떤 불길보다 건조했다. 그녀는 박종무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오직 황보철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해와도 같은 차가운 관찰이었다. 마치 가치 없는 벌레를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그 반응을 살피는 연구자의 눈빛이었다. 무릎은 자네가 꿇을 것이 아니네. 저자가 꿇어야지. 그녀는 황보철의 가슴팍에 붙어있던 젖은 식판을 가리켰다. 황보철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쏟아부은 물에 불어터진 밥알과 시든 김치 쪼가리가 마치 그의 남은 군 생활처럼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치우게. 한마디였다. 황보철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뇌는 여전히 살려달라는 말과 이건 꿈이다라는 현실 부정 사이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귀가 먹었나 황보철 대령. 정하늘이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제야 황보철은 그 거구의 사내는 전 부대원이 지켜보는 식당 한복판에서 자신의 군단장이 먹다 남긴 그 더러운 식판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식판을 움켜쥐는 그의 손등 위로 식은땀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가 떨어졌다. 그 순간 식당 구석에 처박혀 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에 질려 있던 그들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지독한 통쾌함과 경멸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들의 황제가 무너지고 있었다. 박민혁 소령. 예, 군단장님. 전속부관 방소령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황보철 대령의 신병을 확보한다. 지금 즉시 군단 지휘 통제실로 압송해. 그리고 박종무 소장. 예, 군단장님. 자네도 동행하게. 자네의 그 잘난 여단장이 자네의 사단 전체를 어떻게 망신시켰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의무가 자네에게 있으니까. 정하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투복을 한번 털어내지도 않은 채 그저 젖은 모습 그대로 식당 출구를 향해 걸었다. 병사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젖은 전투화가 바닥에 남기는 물자국은 마치 이 썩어버린 부대에 새로운 길을 내는 듯 했다. 황보철은 방소령과 뒤이어 달려온 군단 헌병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갔다. 그는 더 이상 쌍호여단의 여단장이 아니었다. 그저 젖어버린 인연에게 붙잡힌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강원도 인제의 산길을 달리는 군단 지휘 차량 내부는 얼음 창고 그 자체였다. 정하늘은 조수석에 앉아 젖은 전투복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의 험준한 산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석에서는 박민혁 소령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운전에 집중했다. 뒷좌석에는 박종무 사단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송구하다? 죽여달라?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정하늘이 왜 분노했는지 그 본질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욕당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황보철 그 미친놈. 하필이면
그는 정하늘이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부패한 장성들을 날려버린 전설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군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가장 혐오하는 강직한 원칙주의자였다. 황보철은 그 모든 지뢰를 한꺼번에 밟아버린 것이다. 박 소장. 정하늘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예. 군단장님. 쌍호여단 병영 식당. 밥이 개밥이더군. 그녀의 목소리는 개인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사실을 적시하는 목소리였다. 송구합니다. 즉시. 됐네. 정하늘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오늘 쌍호여단에 간 이유는 훈련을 보러 간 것이 아닐세. 자네 사단 예하 부대 중에서 병사들의 고충 처리가 가장 엉망이고 익명으로 올라오는 부조리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야. 박종무는 입이 바싹 말랐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오늘 썩은 가지를 쳐내러 간 참이었네. 그런데 황보철 대령이 자신이 뿔이라고 그렇게 친히 자백을 하더군. 차량은 인제 깊은 곳에 위치한 제3군단 사령부의 육중한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황보철을 태운 헌병대 차량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황보철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악부대라는 거대한 표지석을 보며 자신이 다시는 이곳을 군인으로서 통과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3군단 군단장실은 강원도 산악 지형 전체를 조망하는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방 전체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너머로 인제와 양구의 산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러나 그 장엄한 풍경도 지금 이 방의 살얼음판 같은 공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황보철 대령은 방 한가운데에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물에 젖은 이제는 악취까지 풍기는 전투복 차림이었다. 식당에서 끌려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앉으라는 말은커녕 갈아입을 옷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하늘 중장은 이미 완벽하게 다려진 새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말려 다시 쪽을 지었고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방금 닦아낸 듯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거대한 집무 책상 뒤에 앉아 황보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서류 결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것은 의도된 고문이었다. 사단장 박종무는 방 구석에서 차렷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사단장이 아니라 이 잔인한 연극의 죄 많은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황보철 대령.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하늘이 결제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첫마디에 황보철의 어깨가 움찔했다. 예, 군단장님. 자네가 오늘 나에게 부은 물. 아직 내 전투복에서 마르지 않았네. 그런데 어쩌나. 자네의 그 오만함보다 더 역겨운 냄새가 이 방을 가득 채우는군. 정하늘은 서류철 하나를 황보철의 발밑으로 던졌다. 붉은색 표지에는 12사단 쌍호여단 군수 및 급양 감사 자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아나 황 대령? 황보철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서류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바로 자네가 훔친 쌀 냄새, 자네가 빼돌린 고기 썩는 냄새일세. 정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황보철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마치 맹수가 사냥감의 급소를 찾듯 그를 관찰했다. 자네, 오늘 아침 훈련 성과가 좋지 않아 사단장에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네. 그래서 그렇게 분노에 차 있었나? 아니, 내가 보기엔 그 반대야. 자네는 훈련 따위엔 관심도 없었어. 자네는 감찰을 나온 내 존재가 자네의 그 더러운 밥솥을 들킬까봐 두려웠던 거지. 안 그런가? 그녀는 황보철의 눈앞에 섰다. 내가 오늘 먹었던 그 설익은 밥,
그 멀건 국. 그것이 자네가 그토록 혐오하는 여자년이라서가 아니라 자네가 이미 병사들 몫의 식자재를 절반이나 빼돌렸기 때문이라는 증거였네. 황보철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쌍호여단 급식비 지난 1년간 매달 1,000만 원씩 증발. 병사들 피복비, 훈련 유류비. 자네가 그 혐오스러운 입으로 니년이니 계집이니 떠드는 동안 자네의 손은 병사들의 피복과 쌀자루에 처박혀 있었더군. 아, 아닙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모함? 정하늘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방구석에 서 있던 박종무 소장을 바라보았다. 박 소장, 자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저는 몰랐다고 하겠지. 하지만 자네의 무능과 무관심이 저런 좀도둑을 황제로 만든 걸세. 그녀는 다시 황보철을 향해 돌아섰다. 자네의 그 저열한 여성 혐오. 그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었어. 자네가 저지른 범죄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지. 나는 이렇게 강한 남자다. 군대는 일해야 한다고 포효하며 뒤로는 병사들의 밥을 훔치는 쥐새끼. 그게 바로 자네의 본 모습이었네, 황보철 대령. 정하늘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을 들었다. 헌병대장. 지금 즉시 들어오게. 황보철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정하늘은 그에게 황보철의 발밑에 떨어진 감사 자료를 가리켰다. 황보철 대령을 지금 이 시간부로 군 형법상 횡령 및 직권 남용 그리고 상관 모욕죄로 긴급 체포한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황보철이 기어와 그녀의 군화에 매달리려 했다. 내 군화 더럽히지 말게, 대령. 정하늘은 그를 발로 밀어내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자네는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야. 자네는 자네를 믿고 따랐던 그 수천 명의 병사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밥그릇을 훔쳤어. 자네가 그토록 혐오하던 여자인 내가 오늘 자네의 그 더러운 군복을 벗겨주지. 황보철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악다구니와 살려달라는 비명이 복도를 울렸다. 방 안에는 정하늘과 박종무 단둘만이 남았다. 박종무는 자신이 다음 차례임을 직감했다. 군단장님,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 정하늘은 창밖에 어두워지는 산맥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를 처벌하는 건 쉽지. 하지만 자네 하나 자른다고 저 썩어 빠진 쌍호여단이 바뀌나? 저기서 공포에 질려있던 그 병사들의 밥상이 바뀌나? 자네에게는 처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주겠다. 정하늘이 그를 돌아보았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자네가 그토록 무능하게 방치했던 그곳을 자네 손으로 직접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할 기회 말일세. 황보철 대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하늘 중장이 얼음 마녀라 불리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적을 베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 소금에 절여버리기 때문이었다. 황보철은 군단 영창의 독방에서 밤새 조사를 받았다. 그의 모든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역 군납업자와 결탁한 것은 물론 사단 군수 라인의 일부 간부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의 사슬이었다. 다음 날 새벽 황보철은 잠 한숨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다시 군단장실에 끌려왔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정하늘은 밤새 이어진 보고를 받고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그를 맞이했다. 안께 황 대령. 아니, 이제는 그냥 황보철 씨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 혐의만으로도 자네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해.
불명의 전역은 물론이고 연금도 명예도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내 손에 자네의 모든 것이 끝장난 걸세. 황보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어젯밤 자네가 끌려간 뒤 쌍호여단 병사들에게 특식을 지시했네. 정하늘의 말에 황보철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다. 군단장 판공비로 가장 비싼 갈비와 신선한 과일을 보냈지. 그리고 방소령에게 병사들의 반응을 보고하라고 했네. 뭐라고 했는지 아나? 병사들이 울면서 먹더군. 우리가 이런 밥을 먹어도 되느냐고. 황보철 대령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어떡하느냐고. 정하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네는 한 부대를 지옥으로 만들었어. 고작 자네의 그 더러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수천 명의 아들들을 굶기고 병들게 했어.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자네, 군사재판 받기 싫지. 황보철의 눈이 번쩍 뜨였다. 살고 싶습니다. 군단장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좋아, 살려주지. 대신 자네는 군인 황보철로서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밥 짓는 황보철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게야. 예. 자네 오늘부로 쌍호여단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황보철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 자네를 12사단 신병교육대대 급양관으로 보직한다. 황보철의 귀를 의심했다. 급양관? 대령인 자신을? 신병교육대대에? 그것은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신병교육대대의 급양관은 보통 상사나 원사가 맡는 혹은 초급 장교가 잠시 거쳐가는 보직이었다. 싫은가? 그럼 지금이라도 헌병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황보철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좋아. 자네의 첫 번째 임무다. 정하늘은 자신의 전속부관 박민혁 소령을 불렀다. 방소령 황 대령을 데리고 쌍호여단 식당으로 가게. 예. 식당 말입니까? 그래. 그가 어제 물을 부었던 바로 그 자리. 그가 어제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 조리병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먹던 병사들.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하늘이 황보철을 꿰뚫어 보았다. 자네가 직접 그 더러운 식판을 닦고 그 막혔던 배수구를 뚫고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자네가 그토록 혐오했던 여자년 앞에서가 아니라 자네가 밥을 훔쳤던 병사들 앞에서 말이야. 그것은 참교육이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그의 썩어빠진 영혼을 밑바닥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어른마녀 정하늘의 가장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개과천선의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박종무 소장. 방구석에서 유령처럼 서 있던 박종무가 화들짝 놀랐다. 자네는 오늘부터 황 대령의 직속 상관이다. 신병교육대대 급양관의 직속 상관으로서 그가 밥을 제대로 짓는지 감자 하나라도 썩은 것을 쓰는지 매일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것이 자네가 지휘부실의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박종무 사단장은 차라리 자신을 해임시켜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냄새를 맡으며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황보철은 방소령의 손에 이끌려 군단장실을 나섰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제 자신이 황제처럼 군림했던 그 쌍호여단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오만이 시작되고 끝장난 바로 그 식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구원은 이제 막 밥 짓는 냄새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황보철 대령이 12사단 을지부대 신병교육대대로 부임한 것은
그가 정한을 군단장에게 무릎 꿇은 지 꼬박 이틀이 지난 이른 새벽이었다. 그를 태운 것은 여단장 시절 그가 타고 다니던 번쩍이는 지휘 차량이 아니었다.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낡고 덜컹거리는 두 돈 반 트럭의 짐칸이었다. 인제군 북면. 민간인의 발길조차 뜸한 그곳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굳세고 가장 풋내 나는 청년들이 모이는 신병교육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곳이자 모든 계급이 평등해지는 곳이었다. 새벽 4시. 뼛속까지 시린 인재의 새벽 공기 속에서 황보철은 트럭 짐칸에서 내렸다. 대령의 위용을 상징하던 전투복 대신 그는 PX에서 방금 구매한 듯한 값싼 초록색 활동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계급장 대신 짙은 피로와 굴욕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신병교육대대장도 참모도 아니었다. 급양관의 직속상관 취사반을 총괄하는 원사 국대식이었다. 국원사는 군 생활 30년 동안 수만 명의 밥을 지어 먹인 밥솥 앞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오셨습니까? 황보. 아니, 신임 급양관님. 국원사는 자신보다 계급이 한참 높은 어제까지 하늘 갔던 여단장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입이 바싹 말라 있었다. 황보철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지난 이틀간 잠을 이루지 못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때 그들 뒤로 육중한 지휘 차량이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다. 12사단장 박종무 소장이었다. 그는 정한을 군단장의 처벌을 수행하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급양관 부임식을 직접 감찰하러 온 것이었다. 국원사. 오늘 아침 메뉴는 뭔가? 박종무 소장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 사단장님. 오늘은 콩나물국과 감자조림입니다. 좋아. 박종무는 황보철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우리는 같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기묘한 동질감마저 서려 있었다. 황 대령. 아니, 황 급양관. 군단장님의 명령일세. 황보철 급양관은 오늘부터 신병교육대대 전 장병의 하루 세 끼를 그 손으로 직접 책임진다. 썩은 콩나물 한 가닥, 싹이 난 감자 한 알이라도 나올 시 박종무 사단장과 황보철 급양관은 함께 군복을 덧는다. 이상. 황보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사육이었다. 취 사장은 이미 전쟁터였다. 수십 개의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가 실내를 가득 메웠다. 10명 남짓한 조리병들이 거대한 주걱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국원사는 황보철을 거대한 감자 더미 앞으로 데려갔다. 급양관님, 하셔야 할 일입니다. 황보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흙 묻은 감자. 그가 평생 서명했던 서류 더미와는 그 높이부터 달랐다. 이걸 나더러. 네. 오늘 아침 1200명 분량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황보철은 떨리는 손으로 감자칼을 집어들었다. 그가 장교 임관 후 처음으로 잡아보는 칼이었다. 그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손이 시렸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서툴렀다. 껍질은 두껍게 깎여 나갔고 흙물은 그의 얼굴과 활동복을 사방으로 더럽혔다. 한때 여단 전체를 호령했던 그의 손은 이제 고작 감자 하나의 싹을 도려내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싹은 더 깊이 파내셔야 합니다. 독입니다. 국원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황보철은 자신도 모르게 이 자식이 감히 라고 소리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지금 대령이 아니었다. 옆에서는 박종무 사단장이
두 손을 뒷짐진 채 이 모든 광경을 꼿꼿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황보철이 감자를 깎는 것인지 자신의 죄를 깎는 것인지 혹은 박종무 자신이 지휘관으로서의 명예를 깎아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2시간이 흘렀다. 황보철의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아침 배식 시간. 1200명의 신병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식당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국 배식대 한가운데 어제까지 별 4개짜리 여단장이었던 황보철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흰색 위생 모자를 쓴 채 서 있었다. 배식 시작합니다. 국 원사의 말에 황보철은 국자를 들었다. 훈련병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저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평범한 조리병이 아님을 직감했다. 뭐해? 안 받고. 한 훈련병이 쭈뼛거리자 황보철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목소리로 소리쳤다. 훈련병이 화들짝 놀라 식판을 뒤로 뺐다. 황보철은 입을 닫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시 콩나물국을 퍼서 훈련병의 식판에 담아주었다. 국물이 튀어 훈련병의 손등에 떨어졌다. 악 뜨거. 미안하다. 황보철의 입에서 평생 처음 해보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배식이 끝나고 지옥이 다시 시작되었다. 설거지였다. 1200명 분량의 식판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황보철은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식기세척기 앞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다. 국 원사가 짬통, 즉 잔반통을 가리켰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황보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훈련병들이 먹다 남긴 온갖 음식물 찌꺼기와 뼈다귀, 그리고 그들이 뱉어낸 가래침까지 뒤섞인 지옥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장갑을 꼈다. 그리고 그 차갑고 역겨운 덩어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물컹하고 불쾌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헛구역질을 참아냈다. 그는 이 냄새가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군단장에게서 나던 냄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속에서 자신의 부패한 영혼에서 풍겨나오던 악취였음을 깨달았다. 그때 식당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종무 사단장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군단장 정하늘이었다. 예, 군단장님. 사단장 박종무입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황보철 급양관 지금 짬통을 비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됐군. 정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박 소장, 자네도 가서 돕게. 예, 저 말입니까? 그래. 자네가 방치했던 그 부대의 가장 더러운 찌꺼기일세. 지휘관이 부하의 죄를 외면하면 결국 그 짬통을 함께 뒤집어 쓰는 법이야. 오늘 저녁 식사 전까지 두 사람이 함께 그 식당을 강원도에서 가장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놓도록. 이상. 전화가 끊겼다. 박종무 소장은 천천히 자신의 별 2개가 달린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그는 황보철이 들고 있는 잔반통의 반대편을 함께 움켜쥐었다. 에이, 사단장님. 닥치고 들게 황급양관. 자네나 나나 오늘부턴 이 짬통과 한 몸일세. 별 5개 소장 둘 대령 하나의 계급이 인제 신병교육대대의 더러운 잔반통 하나를 함께 들고 있었다. 그것은 정하늘이 준비한 가장 지독하고도 완벽한 개과천선의 첫 번째 수업이었다. 정하늘 중장은 황보철을 짬통 앞에 세워둔 채 자신의 진짜 전쟁을 시작했다. 황보철의 비리는 거대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가 꼬리이거나 기껏해야 몸통의 일부일 뿐 머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방소령.
황보철이 결탁한 군납업자 인재유통의 대표 유만수. 그자의 최근 행적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통화 내역, 만난 사람들, 먼지 한 톨까지. 군단장실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헌병대와 감찰, 기무요원들이 정하늘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유만수의 자료는 금방 올라왔다. 그는 황보철이 구속된 직후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그 직후 강원도 인제를 떠나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칩거 중이었다. 서울이라. 쥐새끼가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게로군. 박민혁 소령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군단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만수의 계좌는 깨끗합니다. 황보철 대령에게 흘러들어간 돈을 제외하고는 더 윗선으로 보이는 거대한 자금 이동이 없습니다. 없다고? 정하늘은 날카롭게 반문했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겠지. 썩은 물은 항상 가장 깊은 곳에 고이는 법. 그녀는 유만수가 서울에서 만나려던 사람들의 명단을 훑어보았다. 대부분 사업가나 변호사들이었다. 그러나 그중 아주 뜻밖의 이름이 하나 끼어 있었다. 중장 윤성태. 정하늘의 눈이 가늘어졌다. 윤성태. 그는 현재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자였지만 불과 2달 전까지 바로 이 제3군단의 부군단장이었다. 윤성태? 정하늘은 윤성태와 황보철 그리고 유만수를 연결할 고리를 찾지 못했다. 윤성태는 군 내에서도 청렴하고 온화한 신사로 통했다. 포악한 황보철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때 정하늘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쳤다. 만약 황보철이 먹은 것이 윤성태가 먹다 남긴 찌꺼기였다면 그녀는 가설을 세웠다. 황보철은 유만수라는 지역업자와 결탁해 여단 단위의 밥을 훔쳤다. 하지만 만약 유만수가 애초에 군단 단위의 거대한 군수 비리를 저지르는 자였고 그 파트너가 부군단장 윤성태였다면 그리고 황보철은 그저 그 거대한 파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그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이라면 황보철의 포악한 성정과 여성 혐오는 오히려 모든 감찰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완벽한 어그로였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미친 개 황보철을 욕하는 동안 신사 윤성태는 뒤에서 군단 전체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방소령. 지금 당장 12사단 신교대로 간다. 예. 황급양관에게 가십니까? 그래. 그 미친 개가 어쩌면 우리가 찾던 열쇠를 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같은 시각 신병교육대대 취사장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황보철은 이제 감자 깎는 속도가 제법 빨라져 있었다. 며칠간 흙과 물 그리고 잔반 속에서 뒹군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밥 짓는 일에 지친 한 명의 중년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박종무 사단장이 유령처럼 붙어 있었다. 박종무는 이제 황보철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식자재 검수표를 들고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렀는지 쌀자루의 무게를 통해 매일같이 통감하고 있었다. 황급양관. 박종무가 입을 열었다. 자네, 인제 유통 말고 다른 업체에서도 물건을 받은 적이 있나? 황보철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유만수 그놈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상하군. 장부상으로는 우리가 매달 최고급 한우를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그것도 인제 유통이 아니라 태백농축산이라는 처음 보는 업체에서. 한우 말입니까? 황보철은 어이가 없었다. 제가 이 여단에, 아니 이 사단에 부임한 이래로 신병들 식판에 한우가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수입산 냉동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매달 소 50마리 분량의 한우가 이곳
신교대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그 결제자는 박종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임 부군단장 윤성태 중장일세. 황보철의 손에 들려있던 감자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땡 하는 금속성 소리가 취사장을 울렸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성태 부군단장은 최고급 한우를 신교대에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타냈다. 그리고 인제 유통의 유만수는 그 한우를 중간에서 빼돌려 시중에 팔아넘겼다. 대신 그는 황보철에게 수입산 냉동육을 보냈고 황보철은 그 냉동육마저 일부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웠다. 윤성태는 군단 단위로 훔쳤고 황보철은 여단 단위로 훔쳤다. 황보철은 자신이 유만수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윤성태와 유만수가 황보철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황보철은 자신의 부패가 탄로 날까봐 훈련 성과를 조작하고 병사들을 쥐어짰으며 감찰 나온 정하늘에게 그 분노를 터뜨렸던 것이다. 하. 황보철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결국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개였군. 그때 취사장 문이 열렸다. 군단장 정하늘이 얼음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헌병대장과 박민혁 소령이 따르고 있었다. 황급양관, 자네의 그 더러운 입이 드디어 쓸모있는 말을 하는군. 정하늘은 황보철과 박종무가 보고 있던 태백 농축산의 유령 장부를 날카롭게 낚아챘다. 이것이었어. 꼬리를 잘랐더니 더 큰 머리가 숨어 있었군. 그녀는 박종무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박 소장, 지금부터 자네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인이다. 자네의 사단이 통째로 윤성태의 사기극에 놀아난 거니까. 그리고 그녀는 흑투성이 감자 냄새를 풍기는 황보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배신한 것들에 대한 허탈함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만이 남아있었다. 황보철 급양관. 예, 군단장님. 자네, 억울한가? 황보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훔친 것도 사실입니다. 좋아. 정하늘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얼음장 같았지만 분명한 승인의 미소였다. 그렇다면 자네가 저지른 죄를 자네 손으로 직접 갚을 기회를 주지. 그녀는 황보철에게 자신의 지휘봉 대신 깨끗한 휴대용 녹음기 하나를 건넸다. 유만수가 곧 자네를 만나러 올 걸세. 서울에서 끈이 떨어진 그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곳은 자신과 함께 짬통을 뒤집었을 공범인 자네뿐일 테니. 정하늘의 눈이 번뜩였다. 육군 본부의 신사 나으리께서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지 내가 직접 맡아봐야겠다. 황보철의 신교대 급양관 생활은 2주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이제 제법 감자 깎는 손놀림이 능숙해졌고 짬통을 비우는 일에도 이골이 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지옥은 여전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좀도둑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거대한 범죄의 하수인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2년이라며 여군을 혐오했던 자신의 편협함이 실은 윤성태 같은 신사들의 교활한 술수에 놀아난 멍청한 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정하늘 군단장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유만수를 만나 그와 윤성태의 연결고리를 자백받아내라는 것. 그것은 그의 죄를 덜어낼 마지막 속죄의 기회였다. 그날 저녁 배식 황보철은 여느 때처럼 국 배식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앞치마는 국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했다. 다음. 그때 한 훈련병이 식판을 내밀었다. 유난히 왜소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이는 훈련병이었다. 이름은 주정호. 동기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이른바 관심병사였다.
저기, 주정호 훈련병이 뭔가를 말하려다 말고 쭈뼛거렸다. 황보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할 말 있으면 하게. 국물 말고. 건더기,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는 그가 쌍호여단 식당에서 모욕했던 바로 그 군단장 정하늘의 목소리와 겹쳐 들리는 듯 했으나 동시에 너무나도 연약했다. 그때 주정호의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훈련병이 그의 등을 툭 쳤다. 야, 주정호. 찐따같이 뭘 더 달래. 그냥 처먹어. 주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보철의 눈치를 보며 식판을 뒤로 빼려 했다. 순간 황보철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러나 예전의 그 오만한 분노가 아니었다. 덩치 큰 훈련병의 모습에서 그는 여단장 시절 자신의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주정호 훈련병의 그 불안한 눈빛에서 그는 여자년이라며 모욕당하고 물세례를 받았던 그날의 정하늘 군단장의 고요한 눈빛을 보았다. 너. 황보철이 덩치 큰 훈련병을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취사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예? 아닙니다. 군대는 밥을 훔치는 놈들 때문에 망하고 전우를 괴롭히는 놈들 때문에 무너진다. 그것은 그가 정하늘에게서 배운 말이었다. 너 오늘 저녁 배식 끝날 때까지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있어. 내가 뱉은 말이 내 전우의 밥맛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반성해. 그리고 황보철은 주정호 훈련병을 바라보았다. 그는 국자를 들어 솥 바닥까지 휘저었다. 그리고는 가장 큰 고기 덩어리들을 골라 주정호의 식판이 넘치도록 가득 담아주었다. 먹어. 예. 먹으라고 했다. 군인은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밥그릇 뺏기지 마라. 알았나? 주정호 훈련병은 자신의 식판에 산처럼 쌓인 고기를 바라보다가 황보철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동기보다 더 무서워 보였던 저 대령 급양관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주정호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황보철은 그 왜소한 어깨가 밥 한 그릇의 힘으로 조금은 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짜 밥을 주었다는 이상한 충족감을 느꼈다. 바로 그날 밤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유만수였다. 황 대령님. 접니다, 유만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황보철은 정하늘이 건네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자네가 왜 나한테 전화하나?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대령님. 윤 장군님이. 그분이 저를 버리셨습니다. 모든 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윤성태 중장 말인가? 예. 그분이. 대령님까지 정리하라고. 황보철은 숨을 참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만나세. 내일 새벽. 신교대 앞 인제 쉼터에서. 자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다 맞춰봐야 우리도 살 길이 생기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령님. 전화가 끊겼다. 황보철은 녹음기를 든 채 차가운 취사장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미끼가 되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새벽. 인제 쉼터는 짙은 물 안개에 잠겨 있었다. 황보철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유만수가 쥐새끼처럼 달려나왔다. 대령님, 우리가 살 길은. 유만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짙은 안개를 뚫고 수십 명의 헌병이 그들을 포위했다. 유만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황보철의 등 뒤에서 정하늘 군단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전투화는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만수 씨, 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건 황보철 대령이 아니라 나였던 것 같군. 정하늘은 유만수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낚아챘다. 그 안에는 윤성태 중장과의 모든 검은 거래가 담긴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황보철 급양관. 정하늘이 황보철을 돌아보았다. 자네, 고생 많았다. 이제 그 더러운 앞치마를 벗을 때가 된 것 같군. 황보철은 자신이 모욕했던 그 여자년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흑투성이 감자를 쥐었던 손으로 자신도 모르게 거수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의 참회는 이제 막 받아들여진 참이었다. 육군 본부가 있는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의 모든 육군 부대를 향한 명령이 시작되는 심장부. 그곳에서도 가장 높고 고유한 곳에 육군 본부 정책기획관 중장 윤성태의 사무실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값비싼 난초의 은은한 향이 감돌았다. 그는 군 내에서 신사로 통했다. 온화한 미소, 합리적인 일처리, 그리고 결코 언성을 높이지 않는 성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그 고요한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강원도의 겨울바람을 몰고 온 듯한 이가 들어섰다. 제3군단장 중장 정하늘이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가장 날카롭게 각을 잡은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 별 3개가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산악의 마녀께서 어쩐 일로 이 먼 계룡대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윤성태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정하늘이 왜 왔는지 짐작조차 못한다는 듯 태연하게 차를 권했다. 차는 됐습니다, 윤 장군. 정하늘은 그가 권하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윤성태의 거대한 원목 책상 한가운데에 유만수에게서 압수한 비밀 장부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탁! 묵직한 소리가 난초 향을 갈랐다. 이것이 윤 장군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태백 농축산의 장부입니까? 윤성태의 미소가 처음으로 옅게 굳었다. 정 군단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정하늘은 그의 책상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윤성태의 가면을 꿰뚫고 있었다. 당신은 황보철이라는 미친 개를 쌍호여단에 풀어놓았더군요. 그 개가 짖고 포효하며 모든 감찰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뒤에서 우아하게 신사 행세를 하며 12사단 신병들의 밥그릇에서 한우를 훔쳐냈습니다. 윤성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황보철이 훔친 것이 쌀 한 가만이라면 당신이 훔친 것은 도축장 그 자체였습니다. 유만수를 내세워 유령 한우를 납품시키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당신의 주머니로 들어갔더군요. 그리고 그 찌꺼기를 황보철에게 던져주며 그 미친 개의 입을 막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하늘 중장. 지금 증거도 없이 선배에게 무슨 망발이요. 윤성태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신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증거. 정하늘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서는 유만수가 황보철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며 윤성태가 자신을 버리고 황보철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 장부. 유만수는 당신이 버린 카드인 줄도 모르고 당신과의 마지막 거래를 위해 이 장부를 직접 들고 나왔더군요. 윤성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가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2가지 요소, 즉 미친 개 황보철의 배신으로 위장한 함정과 여자년이라며 무시했던 정하늘의 치밀함에 의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군인도 아니오, 정하늘. 당신은 정치를 하는 거야.
여자가 별을 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정치? 정하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니, 나는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같은 자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병사들의 밥그릇을 훔칠 때 나는 내 부하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녀는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여자년이 오늘 당신의 그 더러운 군복을 벗길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당신의 신사적인 해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 검찰은 내일 아침 당신의 집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문이 닫혔다. 윤성태의 사무실에 남아있는 것은 값비싼 난초 향을 모조리 집어삼킨 유령 한우의 역겨운 핏비린내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강원도 인제의 산골짜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황보철은 더 이상 대령 급양관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정하늘 군단장의 수사 협조와 반성이 참작되어 불명예 전역 대신 강등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를 받았다. 그의 계급장은 3개에서 하나로 줄었다. 그는 이제 중령 황보철이었다. 그리고 그의 보직은 제3군단 군수지원사령부 예하 폐기물 처리장 관리 장교라는 사실상의 유배형이었다. 그가 신교대 취사장을 떠나는 마지막 날. 새벽이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그랬던 것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밥을 지었다. 훈련병들을 위한 밥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지옥을 견뎌준 취사 반원들을 위한 밥이었다. 국원사와 조리병들이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그동안 욕받습니다, 급양관님. 아니, 중령님. 황보철은 말없이 밥을 풀 뿐이었다. 그때 취사장 구석에서 쭈뼛거리며 그에게 다가오는 이가 있었다. 훈련을 수료하고 이제 자대로 떠날 준비를 하던 주정호 훈련병이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급양관님. 그래, 주 훈련병.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날 고기 주셔서 그리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황보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가 평생 받아왔던 그 어떤 상장이나 훈장보다도 무거운 한 병사의 진심이었다. 가서 밥 굶지 마라. 그리고 누구도 너를 굶기게 하지 마라. 황보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 그가 매일 닦던 식판 위로 떨어졌다. 그 옆에서 12사단장 박종무 소장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역시 정하늘의 처벌을 받고 있었다. 그는 해임되지는 않았지만 사단장이 직접 사단 예하 전 부대의 급양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주 1회 군단장에게 식단 사진을 포함하여 보고한다는 사관생도만도 못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을 굴욕이라 여겼다. 그러나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밥 냄새를 맡고 콩나물 한 가닥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지휘란 거대한 작전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부하의 밥 한 끼를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무능한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깐깐하게 밥을 챙기는 12사단 급식소장이었다. 황중령. 박종무가 떠나는 황보철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가야 할 곳. 춥고 외로운 곳일세. 하지만 밥은 굶지 말게. 박종무는 그에게 따뜻한 보온병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국원사가 막 끓여낸 뜨거운 콩나물국이 들어있었다. 황보철은 그것을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지옥 같던 연대감은 그렇게 뜨거운 국 한 그릇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인제의 지독한 겨울이 물러가고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한 어느 봄날. 정하늘 군단장은 예고 없이 12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지휘관 보고를 모두 생략하고 곧장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점심 배식이 한창인 시간이었다. 식당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역겨운 짬 냄새와 곰팡내가 진동하던 그곳은 이제 고소한 밤 냄새와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당 벽면은 새로 칠해져 밝아졌고 배식대는 반짝였다. 군단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박종무 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그는 군단장을 맞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의 배식 감찰을 위해 조리병들과 함께 튀김을 건지고 있던 중이었다. 그의 전투복 소매는 밀가루로 하얗게 얼룩져 있었다. 계속하게 박 소장. 자네가 일하는 모습이 지난번 그 식당에서 벌벌 떨던 모습보다 100배는 보기 좋군. 정하늘은 미소를 감추고 식판을 들었다. 그날의 메뉴는 평범한 돈가스와 쫄면 그리고 따뜻한 어묵국이었다. 하지만 그 퀄리티는 몇 달 전의 개밥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병사들 틈에 끼어 자리를 잡았다. 그때 한 훈련병이 그녀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저, 군단장님 맞으십니까? 그래, 훈련병. 저 오늘 입대했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사회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늘은 훈련병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묵국을 한 숟가락 입으로 가져갔다. 뜨겁고 진한 국물. 그 안에는 싹이 난 감자도 썩은 콩나물도 없었다. 그 안에는 한 사단장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켜낸 정성이 들어 있었다. 박종무 소장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황보철 중령. 그가 얼마 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병사들이 버리는 잔반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식단표를 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논문이라도 쓸 기세입니다. 정하늘은 대답 대신 묵묵히 밥을 씹었다. 그리고 주정호 훈련병, 아니, 이제 주정호 이병입니다. 그가 쌍호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황보철 중령에게 배운 대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답니다. 정하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왁자지껄하게 밥을 먹는 훈련병들을 둘러보았다. 박 소장. 예, 군단장님. 자네가 만든 밥이 오늘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장군의 밥상보다 훌륭하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아름다운 군대의 모습일세. 정하늘은 식판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가 식당을 나갈 때 그 누구도 공포에 질려 경례를 붙이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던 훈련병들이 잠시 고개를 들어 자신들의 밥을 지켜준 어머니를 향해 건강한 미소를 보낼 뿐이었다. 강원도 인제의 산맥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얼음 마녀가 녹여낸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